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어젯밤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서 소송도 제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는데 핵심은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교와 요양병원,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상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산시는 오늘부터, 전북 군산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립니다. 지금의 코로나 확산 추세라면 중환자 병상이 2주 안에 다 찰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증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은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상을 떠난 축구 전설 마라도나의 시신이 안치가 된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수만 명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100만 명가량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도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검찰청 평검사들도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2013년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난 지 7년 만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반발해서 검찰 직급별로 입장을 내는 건 주말까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금 가장 관심은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입니다. 아직 날짜가 잡히진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닷새 뒤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내 반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법무장관의 조치는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9시 반쯤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서입니다. 또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의 공개 반발은 어제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또 대전과 춘천, 대구, 광주 등에서 잇따라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청장 11명과 대검 중간 간부 20여 명 등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며 회의를 연 건 2013년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힌 이후 7년 만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가세했습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처음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사장 17명도 이번 조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3명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장관을 보좌했던 이성윤 지검장과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집단 성명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처럼 거세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단순 징계를 넘어서 사법 처리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어제는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의 징계심의위원회는 12월 2일에 열립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판사 불법 사찰 문건 내용을 확인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건에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여기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모두 따지게 되는데 핵심은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사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부의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며 판사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는데 이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일단 멈춥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징계위원회의 결론 중 어느 쪽이 먼저 나오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판사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검찰청의 문건입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어제 관련 문건들을 각각 공개했는데 같은 문건에 대한 양쪽의 해석과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입니다.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세평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 판사의 세평엔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한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된 무리야기 법관 부분도 있습니다. 한 배석 판사에 대해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적은 겁니다.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영장 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됐다고도 적었습니다.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며 법정 멘트들도 재판 전에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이라고 평가한 판사도 있습니다. 주요 판결 부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세월호 생존자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국가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 유족에 대한 살수차 경찰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가장 처음 윤 총장의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찰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선 공판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자료 작성 목적이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과정을 봐도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도 국회에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은 9장, 법무부가 제출한 문건은 6장인데 형식이 조금 다르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과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요양병원, 군부대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산시도 결국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50여 명이 감염된 에어로빅 교습소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는 사실상 거리 두기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동 침대에 실린 환자를 구급차로 옮깁니다. 어제 이 요양병원 환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2명이 확진된 부산 음악실 관련 확진자인 병원 직원에게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병원이 부분 격리됐고 환자 55명, 직원 3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부산에서는 어제 오후 5시까지 22명이 확진됐습니다. 24일부터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오늘부터 2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지자체는 부산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와 유치원, 요양병원 등으로 이어진 연쇄 감염에 어제 하루에만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전북 군산시도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립니다. 서울 강서구는 공공시설을 닫는 등 사실상 거리 두기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80명의 확진자가 나온 에어로빅 교습소발 감염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본격적인 세 번째 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감염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당국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 확산, 감염 경로 다양화로 전파고리를 끊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 2.5단계 상향, 전국 2단계 상향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신규 확진자만 349명으로 오늘 발표될 추가 감염자도 4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까지 515명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자도 78명에 이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앞으로 2주 안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의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실은 구급차가 들어갑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치료받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이곳에 준비된 음압병상은 총 28개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차서 총 21개 병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가 연내 확보하겠다고 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220개입니다. 현재 확보된 건 약 71%, 157병상. 이 중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75개,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의 확산 추세로 앞으로 1, 2주면 남은 병상이 다 찰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5에서 10일 정도 뒤에는 위중증 환자가 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500명대로 계속 발생한다면 2주 정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이다라고. 병상 수도 문제지만 더 급한 건 부족한 의료 인력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투입할 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짧은 시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공공병원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중환자실 인력과 장소를 갖춘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의 불필요한 병상 소진을 막으려 경증 환자를 환자의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당장 걱정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는 어제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도 거리 두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빈 모습입니다. 수능 당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대부분 고등학교들이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수능 전날에는 운동장에서 예비 소집을 하고 건물 전체 방역에 들어갑니다. 학원들도 이번 주 대부분 수업을 마칩니다.
교육부가 수능 전 일주일간은 휴업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업은 26일 이전까지 종료를 되었고 집에서 자습을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부도 호소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도와줘야 수능 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가족은 혹시 모를 감염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통지를 받은 수능 수험생은 21명, 자가격리자는 144명입니다. 특히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과 부모 형제, 같은 반 학생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안 코로나19 확진으로는 광주 전남 지역 첫 사례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 말고도 방역이란 큰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수감사절 연휴가 또 한 번의 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좀 포기해달라고 호소도 했지만 대이동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6개월 만에 또다시 2,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 2배인 4,000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추수감사절 축제인 메이시스 퍼레이드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 풍선만 거리에 등장했을 뿐 인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TV로는 사전 녹화된 축제 영상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Show for television. So there won't be any audience, there won't be people lining the streets, and that's so that we can keep everybody at home safe on Thanksgiving Day. 공항에는 연일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직전 하루 동안에만 100만 명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귀성이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엿새 동안 590만 명이 하늘길을 이용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4,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 a little nervous about going through the airport, but my family's worth it, and I'm willing to take a chance. I'm taking all the precautions. 미국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2,300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이틀 연속 증가세입니다. 입원 환자 수도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며 8만 9천 명 선까지 늘어났습니다. It's a personal sacrifice that each of our families can make and should make to save somebody else's life. But it's also a shared sacrifice for the whole country. 전문가 사이에선 앞으로 열흘 안에 하루 사망자가 4,000명 가까이 이룰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번에 왔다가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게 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이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도 나온 상황이고 해서 어떤 입장을 말을 하고 갈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중국의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달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지금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57분간 이어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이 보여준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함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 또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 통로 제도를 예로 들며 두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전쟁과 파국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강 장관과 회담에서 한중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달라고 말했는데 미중 갈등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게 최소한 중립에 설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세상을 떠난 축구 전설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느 정도의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대통령궁 주변으로 시민들이 선 줄이 3km가 넘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마라도나 이름과 등번호 10번이 새겨진 티셔츠를 관에 올려놓고 성호를 긋습니다. 마라도나의 시신이 안치된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를 찾은 시민들이 아르헨티나 국기를 흔들며 오열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대기줄이 3km에 달했습니다. Gracias. Gracias, Diego, por ser de Boca. Gracias por ser argentino. Nada más. Gracias. Eternamente gracias. 마라도나가 마지막으로 감독을 맡았던 힌나시아 라플라 팀의 선수들도 작별 인사를 합니다. 수모 물결을 마라도나가 황금기를 보낸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도 뜨겁습니다. Ieri non è morto solo lui, è morta una città intera, Napoli e l'Argentina. 마라도나가 뛰었던 나폴리 축구 경기장에는 마라도나의 이름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 시장이 경기장 개명을 공식 제안했고 구단 회장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라도나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7년을 나폴리에서 뛰면서 2번의 리그 우승과 현재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해당되는 유럽 축구 연맹 우승컵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마라도나와 친분이 깊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족한테 묵주와 애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미국 타임이 매년 선정을 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를 두고 지금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우리 아이돌 그룹도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난해에는 그 똑부러진 청소년 환경 운동가 툰베리가 뽑혔던 게 기억이 또 납니다. 올해 인물은 다음 달 10일에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인물 후보로 이 BTS와 블랙핑크가 포함이 됐습니다. BTS는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미국의 음악상이죠.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면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는 지난 2018년에 발표한 노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14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발표된 첫 정규 앨범 The 앨범은 발매 첫 주에 미국 빌보드 200과 또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모두 2위에 오르면서 이 K-팝 걸그룹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의 최초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되는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앤서니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 또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주 마인 등이 후보로 포함이 됐습니다.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은 다음 달 10일 발표되는데요. 작년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은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을 했고 러시아가 공식 승인을 했던 두 번째 백신에 대해서인데 마지막 임상시험 전이어서 논란이 좀 있었죠. 3상 시험이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립바이러스 생명과학 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한 에피박 코로나 백신이 등록 후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러시아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해서 모스크바와 튜멘주 등의 병원에서는 현재 4,000명의 지원자 가운데 3,0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달 14일에 에피박 코로나를 코로나19 백신으로 공식 승인했는데 스푸트니크 V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스푸트니크 V와 마찬가지로 3단계 임상시험을 하기도 전에 1, 2상 시험 뒤에 곧바로 이 승인을 받으면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잠시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민주당이 2조 원, 국민의힘이 3조 6천억 원 배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도 관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예산 규모가 옹색하다며 21조 원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도곡동과 잠실 아파트의 가격은 지난 3월에 비교해서 6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 항공업계와 정세균 총리가 만났는데요. 세제 감면을 포함해서 부담을 줄일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행 단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방역이 잘 돼 있는 나라의 경우 격리 기간을 줄이는 문제 등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깜짝 인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 달가량 앞당겨져서 임원 인사가 난 롯데그룹에서 50대 초반의 CEO들이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그룹 혁신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우체국 택배 근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춥고 또 더운 시기 분류 작업장 냉난방을 포함해서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충 민원을 제기했는데 권익위는 현장을 살펴본 뒤에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성범죄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교원 임용 때만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달아났던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펀드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지방의 한 펜션에서 붙잡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어제 아침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추돌 사고를 냈던 20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을 했는데 어제 사고로 본인도 숨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모레부터 동안거에 들어갑니다. 전국 100여 곳의 사찰에서 2천여 명의 스님들이 석 달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들어갑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배우 25명에 우리 배우로는 송강호 씨가 6번째, 김민희 씨가 16번째 배우로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 배우 덴젤 워싱턴이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핸드볼 코리아 리그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석 달간 열전에 들어가는데 관중 없이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긴급 방역 대책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에 이어서 지하철도 운행 횟수가 오늘부터 20% 줄게 되는데요. 일부 수도권 전철의 막차 시간도 오늘부터 앞당겨집니다.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종착역 기준으로 0시 30분입니다. 3호선 감축 운행에 따라서 일산선 운행 시각도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흘 전에 법안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억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부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오늘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은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대관령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1도, 전주 6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열흘 동안 굶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같은 생계형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JTBC가 관련 보도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장발장에게 무조건 징역형만 내려야 하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 제청 결정문입니다. 장발장 잡는 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란 겁니다. 담당 판사가 선고까지 미루고 집정 나섰습니다. 사연은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주택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62살 A씨가 훔쳤습니다. 24,000원짜리 자동차 용품이었습니다. A씨는 절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가법의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특가법상 절도는 징역 2년에서 최대 20년형입니다. 그런데 반복된 범죄엔 형법 35조까지 적용돼 형량이 2배가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훔치든지 특가법에 걸리면 최대 40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과 울산지법 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가 집정 나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중복하여 형이 가중됨으로써 경미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도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라는 지나치게 폭넓은 형이 설정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에 빠진 장발장을 구하고 배가 고파 벌어지는 범죄를 막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제2, 제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을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법과 제도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장발장 방지책도 시급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보온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한 동과 보온 단열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생산품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시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씨 대통령 동상을 줄톱으로 절단하려 한 혐의로 50살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 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자신을 경기 지역 5.18 단체의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동상의 목을 잘라 전 씨의 연희동 자택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이모 씨가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지난 8월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16살 아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재운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5시간 만에 자수했는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을 첫 번째 내각에 등용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의 복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당장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상대가 우리를 존중하면 우리도 상대를 존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절을 저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خدا را شکر که این شر از سر مردم آمریکا و از سر مردم منطقه کوتاه شد. ایران و آمریکا هر دو میتونن تصمیم بگیرن و اعلام کنن که برمیگردن به شرایط 20 ژانویه 2017. 바이든 당선인은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하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 합의를 이끌었던 주역들입니다. 외교안보 투톱 자리를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이 차지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my national security advisor, I choose Jake Sullivan. He helped lead the early negotiations that led to the Iran nuclear deal. 지난 23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이 베를린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이끌게 될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란과 이란의 변화 없이 빈손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란 핵 합의 복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란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전 이란을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의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로하니 대통령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행동 대 행동이니까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휴지로 만들어버리는 공동 협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란도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 즉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를 발표를 하긴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국민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 내에서도 루하니 대통령의 반대 쪽에서는 이걸 탐탁치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의문은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도 이란 핵 합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고요. 이번 내각 인선의 면면을 봐도 실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면 문제도 있고요. 무턱대고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당선자가 상당히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지금 JCPOA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최악으로 막아놨던 이를테면 금융 제재의 일부라도 터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란에게 돈을 못 주고 있거든요. 금융 제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터주면은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텐데 미국이 과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정상의 의지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이란 핵 합의의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을까요? 무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란을 압박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아마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하진 않다 하더라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 아니라 미국 외에서 이란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2일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가 이란 핵 합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란 양국의 불신과 적대감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란 핵 합의의 운명에 따라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얘기기는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취소가 웬만해선 되지 않는 의사 면허 문제 저희가 집중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의사들의 특권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이번에 또 못 넘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를 저질러도 의료관련법 위반이 아니면 의사 면허엔 문제가 없습니다. 불사조 면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범죄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 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의사만 누리는 특권, 이젠 정상화돼야 됩니다. 국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야당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진료 행위라든가 수술에 위축이 올 수 있는 의료진한테까지 수술실 CCTV를 의무화시키지 말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이제 곧 출소를 하게 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계기로 해서 형기를 바친 강력범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여러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고 하니 결국 피해자 가족이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죠.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 조두순이 살 곳 주변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또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게 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조두순은 다음 달 중순에 출소합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이 집을 중심으로 고성능 CCTV를 설치했습니다. 순찰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조 씨의 부인이 안산 시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안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리 세워놨던 방범 대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와 방범 초소도 옮겨 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소동을 애초에 막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강력범이 출소하면 얼마 동안은 보호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 가무는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겁니다.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이 대상입니다. 출소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조두순처럼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다르게 매겨지고 있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역차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4천만 원에 들여오는 수입차입니다. 여기에 세금을 매긴 다음 영업 마진 등을 붙여서 소비자에겐 6천만 원 정도에 팔립니다. 반면 국산차는 영업 마진과 판매 관리비를 먼저 더한 뒤 공장에서 차가 나옵니다. 이처럼 공장도 가격이 수입차에 비해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5%의 개별 소비세 등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판매 가격이 6천만 원으로 똑같은 차량이라도 국산차에 100만 원 넘는 세금이 더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비교해봐도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66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국산차를 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니까 이제 외제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니까. 문제를 지적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자국 차량에 불리한 세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제시대 만들어진 과세 체계를 바꾸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시기가 지금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세 중립성과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국산차와 수입차에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선 아직 개편 계획이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늘어나고 재택근무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와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지난 8월 5일이었잖아요. 네네. 개인정보의 중요성, 가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던 것들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었던 겁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의 조직도 원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을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이 이제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출범한 지 한 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요? 4개월 좀 바삐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네. 신설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간 어떻게 하면 두텁게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싶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우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좀 강화하는 대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11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먼저 저희가 출범하자마자 전자출입 명부가 안전한지를 먼저 저희가 점검을 했고 또 수기 명부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같이 쓰던 것을 성명은 적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개선했고 또 지금은 지역만 적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역하고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적고 계신데 그 개인 전화번호도 좀 관계기관하고 함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지 좀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확진자 정보 공개에 관해서도 조금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할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가명정보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은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해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거죠? 네, 많이 있었죠. 사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컸던 게 아마 2014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KT에서 한 1,170만 명 그리고 이제 농협, 국민, 롯데카드 등 대형 카드 3사에서 한 8,700만 명이 이제 유출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에는 이제 인터파크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는 최근 법원에서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입게 되는 피해들,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러한 유출된 그 개인정보들이 불법으로 또 거래되면서 생기는 2차 피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2차 피해를 탐지할 수 있는 불법 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경찰청하고 같이 이제 불법 DB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적발하신 내용들도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언론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페이스북 서비스 로그인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제3자 앱에 가입을 할 때 이용자 본인의 서비스 개인정보 외에 이용자의 친구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정보까지 같이 넘어간 게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봐서 약 한 67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한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3번째고요. 2018년에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인 ICO에서 약 한 5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고 작년에는 그 미국의 FTC에서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민사배상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하니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유출 사례라든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적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국내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저희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도 뭐 충분히 인식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라든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유출 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지난 5년간 한 6,600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민간에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기업에서는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지금 그 개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법규 컨설팅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저희가 뭐 4대 내 정보 지킴이 그 소위 패키지라는 걸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국번 없이 118 올로 꼭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국번 없이 118 118번입니다. 118번입니다. 우리가 119도 있으니까요. 118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저희가 마련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수 있고 또 그 밖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포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클린 서비스라든지 등 다양한 부분을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찾아보신다면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면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국번 없이 118 118번을 예, 그게 저희가 개인정보 침해 센터 전화번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피해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들이 선포가 될까요? 이번에 저희가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총리님 모시고 말씀하신 대로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라는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가짐을 또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호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다. 조금 철학적이긴 합니다만 이 증명의 의미는 내가 나임을, 즉 신원을 증명하거나 어떠한 명제가 참임을, 즉 진실을 증명하거나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각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뭐 온 국민 모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이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또 앞뒤를 잘 봐야 하기도 해서 이걸 승복 입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하면 백악관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백악관을 바로 떠난다, 승복이다라고까지 아직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각종 소송과 재검표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결국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별로 선출한 선거인단이 차기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가 다음 주에 코로나19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 백신이 초기에는 코로나19 싸움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 요원 그리고 노인들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단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전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택 씨에게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옛 연희단 거립회 단원 5명 중에 단 1명만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했습니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권 단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윤택 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희단 거립회 단원 8명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23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의 초기부터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펼치고 있는 국내 두 거장 예술가의 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세대 설치미술가 이승택의 전시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옹기와 기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여 미터 길이의 푸른색 천을 매달아서 바람에 휘날리게 한 작품 바람을 포함해서 대규모 설치 작품도 재현됩니다. 내년 3월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소설과 시를 쓴 신여성인 고모 나혜석의 뒤를 이어서 유럽 화단에서 활동한 여성 화가 나희균의 전시도 열립니다. 50년대 회화로 시작해서 기하학적인 기호가 담긴 초기 작품들인데요. 그녀의 동료인 화가 김환기의 묘사처럼 선을 굵고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이후 촘촘히 박힌 은하수와 빛이 만든 고요한 물기를 담은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작업한 글씨 연작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폭넓게 변해온 거장의 70년 화업을 재조명합니다. 이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용인 삼성생명이 혼자서 25득점에 17리바운드로 맹활약한 김한별 선수를 앞세워서 2연승을 거두고 리그 단독 4위로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은 어제 경기도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부천 하나원큐를 77대 75로 이겼습니다. 김한별 선수와 더불어 배혜윤 선수도 18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도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도,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어젯밤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윤석열 총장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로 정해졌고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요양병원,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상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산시는 오늘부터, 전북 군산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립니다. 서울시 긴급 방역 대책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지하철도 운행 횟수가 20% 줄어듭니다. 1, 4호선을 포함해 일부 수도권 전철의 막차 시간도 오늘부터 앞당겨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